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절한 인생 단독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푸슈킨도 얘기했었고 12월 당원 얘기도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거 오스트리아 빈체제, 그죠? 메테르니라든가 뭐 탈레랑 이런 사람들이 3명이 모여가지고 이 빈체제, 이게 뭐였죠? 사실상 왕정 복고, 그죠? 왕정 복고를 목표로 하는 이러한 일종의 회의 같은 걸 열어가지고 이걸 이제 돌려놓겠다. 왕정으로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이제 일치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탈리아를 일종의 독재와 비슷한 상태로 몰아넣었던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 공이 이 이탈리아에 이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탈리아의 숨통을 조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메테르니의 일종의 독재에 대항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 어떤 개혁이겠어요? 자유주의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제 비밀 달성, 이 비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비밀 결사 같은 것들이 이제 조직이 되게 됩니다. 비밀 당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입단을 해서 서로 이제 비밀 신호를 교환하면서 이제 뭐 활동을 했다라는 점에서 일종의 프리메이슨하고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이들의 영향이 프랑스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프랑스에 퍼져가지고 프랑스의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이 프랑스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변한 게 바로 샤르보 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생소한 이름인데 샤르보 네리라는 식으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그럼 원래 이름은 뭐였을까? 원래 이러한 오스트리아 메테르니의 독재에 대항해서 개혁을 달성하려고 했던 이러한 비밀 당원들이 조직했던 것은 원래 이름은 카르보나리입니다. 카르보나라 아니에요. 또 이렇게 원초적이고 먹는 거밖에 모르는 분들은 또 이렇게 카르보나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카르보나라랜다. 내가 먹는 걸 원하나 봐. 아무튼 카르보나리가 샤르보네리로, 발음하기도 어려워. 카르보나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샤르보네리로 프랑스로 가면서 이름이 바뀌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 독일에 이제 걸쳐가지고 이제 터키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리스였죠. 터키에 대항했던 그리스, 이 혁명 전쟁 기간, 이 그리스 전쟁 기간에 이제 영향력을 동쪽으로 확대시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이탈리아 카르보나리하고 프랑스의 샤르보네리가 일종의 제휴를 맺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제휴를 맺은 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독일 거쳐가지고 터키에 맞서고 있던 그 그리스의 전쟁 기간 동안에 동쪽으로 더욱 확대됐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카르보나리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결국 카르보나리의 목적은 그 각각의 지부, 결성 지부에 따라 다양했다라는 게 또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부 같은 경우에는 공화국을 실현시키는 게 목적이었고요. 또 어떤 지부는 이탈리아 자체에 통일을 원했던 곳도 있고, 어떠한 지부는 그냥 법대로 군주가 다스릴 수 있는 입헌군주제를 수립하자라는 게 또 어떤 지부에는 목표였던 겁니다. 이렇게 다양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이 서구 열강이 이러한 이탈리아의 카르보나리를 일종의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아주 그냥 안 입고 온 어떤 그러한 집단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음모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부분 이해되시죠?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지. 이제 막 왕정 복고를 시키려고 했던 이러한 입장을 주창했던 인간들은 이러한 카르보나리라던가 샤르보네리와 같은 이러한 제휴, 뭐 이런 비밀 결사 당원들이 안이 꼽게 보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모라고 생각한 거야. 국제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이놈들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카르보나리는 지주라던가, 뭐 중간 계급, 귀족, 뭐 이런 식으로 구성원들이 좀 다양했어요. 구성원들이 다양했는데, 이제 본질적으로 뭘 이제 추구했냐. 이게 중요한 거겠지. 지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르보나리가 뭐 지부마다 목표로 하는 건 조금씩 약간씩 변화나 차이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지주나 중간계층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추진했던 이러한 비밀 당원들의 운동은 결국 본질적으로는 뭘 바랬냐면은 빈 회의가 결국 강요했던 이탈리아에게 강요했던 뭐였을까 여러분들? 체제, 그죠? 왕정 체제 막 이런 것들, 독재 이런 것들에 반대하고자 하는 애국 운동이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카르보나리는 결국에는 빈 회의가 강요했던 이탈리아 체제에 대한 반대하는 애국 운동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프랑스와 제휴해가지고 저기 뭐 동쪽으로까지 퍼져 나갔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봤을 때 카르보나리는 1831년에 주세페 마치니라고 이탈리아의 이론가가 있어요. 공화주의를 추구했던 이론가였던 마치니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바로 민족주의적인 청년운동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이런 운동의 기초를 놨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리소르지멘토라고 있어요. 리소르지멘토. 이 리소르지멘토가 뭐냐면은 민족 감정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민족 감정 부활. 그래가지고 결국 뭐냐? 거시적으로 이탈리아의 통일을 추구했던 이러한 민족 감정을 부활시키는 게 리소르지멘토인데 리소르지멘토의 일종의 추진력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카르보나리가. 만치니가 추구했던 민족주의적 청년운동의 기초를 놓았으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리소르지멘토, 민족감정의 어떤 이러한 부활을 시키고자 하는 이탈리아 통일운동에까지 추진력을 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리소르지멘토는 여기서 이제 아주 특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인간이 나오는데 바로 낭만주의의 거의 뭐 영웅, 이탈리아 낭만주의의 영웅이자 전사였던 누구일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세페 가리발디. 주세페 가리발디가 이제 이러한 리소르지멘토의 이제 구현자로서 뭐 표현이 멋있네. 이 리소르지멘토의 구현자였다라는 거야. 리소르지멘토. 즉 민족 감정을 부활시키고 이탈리아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리소르지멘토의 구현자로서 주세페 가리발디라는 이러한 영웅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결국 1861년에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통일을 이뤄냅니다. 그 혼란스러웠던 이탈리아의 통일을 이뤄내는 인물이 바로 주세페 가리발디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친이라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인물과 청년 이탈리아 운동의 기초를 놓았던 인물과 그리고 이 리소르지멘토라는 이 이탈리아 통일운동은 결국 뭐였을까 여러분들? 이탈리아의 낭만주의의 사실상 결정판이지. 결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이러한 이탈리아 운동의 영향, 마치니의 운동 영향이 1830년 이후에 이제 적고하겠습니다. 30년 이제 혁명 이후에 이제 다른 민족주의적인 청년 운동 있죠. 청년 운동에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게 돼요. 뭐가 이러한 이탈리아 운동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민족주의적 청년 운동에 1830년대 이후로 계속 등장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안타깝게도 이러한 운동을 주도했던 마치니는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얘기 하니까 당시에 이제 왕정 복구하는 애들이 미워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망명 떠나가지고 재판받아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래도 이 마치니는 나중에 이제 청년 뭐 폴란드 운동, 스위스 운동, 뭐 독일 운동을 조직하는데 독일, 스위스, 폴란드 앞에 청년자를 붙여야 되는데 사실상 청년자가 붙으면 여러분들 약간 개혁적, 혁명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독일 운동, 폴란드 운동, 스위스 운동을 하는데 도움을 줬어. 누가? 이 마치니의 이러한 사상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청년의 이제 유럽 운동까지 조직하는데 관여하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탈리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가리발디와 마치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이탈리아 문학적인 차원으로 넘어가서 한 명을 알아봐야 되는데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우고 포스콜로를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우고 포스콜로는
이탈리아 낭만주의의 중심 인물이에요. 나폴레옹의 어떤 제국주의가 있었죠.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포스콜로는 이중적인 태도,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많은 낭만주의 이론가들이나 사상가들이 딜레마에 빠졌었죠. 왜 딜레마에 빠졌었어? 나폴레옹이 침략자냐 아니면은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인간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단 말이야. 왜냐면은 이 어떤 왕정을 부수고 어떤 공화정의 화신으로서 나타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나중에 황제에 등극하면서 대관식을 치르면서 많은 낭만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기대치를 배신해버리게 되잖아요. 배신감을 들게 만들잖아. 마찬가지로 이 포스콜로도 나폴레옹의 이러한 딜레마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포스콜로는 1797년에 시 중에서 해방자 보나파르트라는 시를 써가지고 나폴레옹을 예찬했지만 자신의 조국이었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여러분들 르네상스 때 항구는 맞지.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저기 이제 항구 도시로서 무역을 담당하고 베네치아 하면은 또 색채로서 유명하죠. 거의 뭐 색채, 거의 뭐 아름다운 이러한 표현에 거의 뭐 발상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시작점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이 베네치아 공국에 이 어떤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네치아 공국을 어디로 넘기냐? 바로 오스트리아로 넘겨버리죠. 누가? 나폴레옹이. 그래서 포스콜로가 아니 왜 지멋대로 이탈리아 베네치아라는 이 도시를 오스트리아에다가 왜 갖다 줘버리냐. 나폴레옹 나쁜 새끼다라고 해가지고 환멸을 느낍니다. 아니 내가 해방자 보나파르트라고 예찬했는데 이 새끼가 베네치아를 오스트리아에 넘겨버리네 그러면서 환멸을 느낀 거지. 약간 베토벤이랑 비슷하죠. 베토벤도 영웅 교향곡을 썼는데 나폴레옹이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자 사실상 헌정하려고 했던 거를 취소해버리죠. 비슷한 원리입니다. 비슷한 원리. 그래서 포스콜로도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환멸에 느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스콜로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었는지 1799년 바로 2년 뒤에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가 이제 침략을 하는데 이 침략군에 맞서가지고 바로 프랑스 편에 섭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포스콜로는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정말 존중할 만한 인물이고 사랑했던 인물이고 존경했던 인물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드 칠 수 없었던 대변하거나 변호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바로 그게 베네치아를 오스트리아에 넘겼다라는 사실이었겠죠. 한마디로 이 우고 포스콜로라는 시인은 진정한 애국주의자였던 거야 사실상. 민족주의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포스콜로에게 있어서 약화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나폴레옹의 잘못을 과오를 풍자는 할 것이다 라고 마음먹었던 게 바로 포스콜로 이 문학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메테르니히 시대 때 이 포스콜로는 당연히 애국적인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로 망명에 떠날 수밖에 없었겠지. 남아있다간 살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소설 중에서 오스티스의 마지막 편지라는 이러한 소설이 있어요. 풀네임으로 말하자면 야코프 오스티스의 마지막 편지라는 이러한 소설이 있는데 포스콜로의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탈리아어로 썼던 최초 근대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바로 세기 말에 이탈리아의 정치 상황 있죠. 당시 정치 상황을 극으로 만든 거예요. 일종의 극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티스의 마지막 편지라는 소설에서 세기말 이탈리아 상황을 극화시켜서 표현했었고 이탈리아의 최초의 근대 소설이었는데 이 포스콜로의 소설은 젊은 베르터의 슬픔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그죠? 누구의 작품이에요? 괴테가 낭만주의 시기에 썼던 초기 작품이었던 베르터의 슬픔에 영향을 받은 거죠. 영향을 받아서 포스콜로가 썼던 거고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베르터의 슬픔은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오스티스의 마지막 편지 읽어보실 분은 없을 텐데 그래서 똑같이 베르터처럼 주인공도
자살을 택합니다. 베르터가 자살을 택했잖아. 그것처럼 이 포스콜로의 소설 속에 이 오스티스의 마지막 편지에서 주인공도 역시 자살을 택하는 식으로 이제 결말이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낭만주의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만초니, 알레한드로 만초니라는 이 사람의 소설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소설 제목이 여러분들 약혼자들이라고, 마치 뭐 오늘날의 이제 TV 드라마 제목 같은데, 이 만치니의 소설이었던 만치니랑 헷갈리면 안 되지. 만치니는 아까 그 청년 이탈리아 운동을 했던 사람이 만치니였고, 이 문학가 소설가 만초니의 소설이었던 약혼자들에서 결국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뭐가 클라이막스 피크에 올라? 바로 이러한 이탈리아 낭만주의 문학의 절정이 바로 이 만초니의 소설에서 여기서 도달하게 된다. 이탈리아 낭만주의 문학의 절정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탈리아의 당시에 이제 낭만주의 시대의 이제 정치 체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추가적으로 포스콜로하고 이제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의 문학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낭만주의 음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